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 교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참 기쁘고, 저도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원래는 PD였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저는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딸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갖게 됐고, 다시 또 아이들 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서 사이언스 저널리즘, 그 중에서도 브레인 저널리즘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육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놀이와 뇌발달인데요. 먼저 주로 이제 아빠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요즘 아빠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좋은 아빠의 조건이라는 게,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예요. 책도 읽어줘야 되고요. 아이가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엄마와 아빠는 방전돼요. 아빠들이 할 일이 정말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아빠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 남편을 비교해요.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일찍 좀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줘야지. 저 TV에 나오는 훌륭한 아빠들을 좀 봐. 그러면서 남편들을 책망해요. 저는 그건 굉장히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시간도 많으시고 돈도 비교적 많으시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로 아이들하고 이벤트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나 주말에 아빠랑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좋은 아빠의 상이 시간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나한테 이벤트도 척척 잘해주는 그런 아빠. 제가 그래서 무례한 표현인지는 알지만 저는 그런 건 나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아빠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요즘에 뇌과학이 크게 진전되면서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영유아들, 이 뇌발달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히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의 지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빠의 고용 상태예요. 이거 우리가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웰스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아이들의 지능, 아이들의 뇌발달의 정도가 달라져요. 경제적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소시오 스테이터스는 뭐냐면 그냥 아빠의 사회적 지위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길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집에 책이 몇 권 있는가, 또 취미 활동은 어떤 걸 하는가, 이런 요소들을 두루 합쳐서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봤더니요, 아이의 언어 발달의 경우에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인지 발달, 지능 발달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아빠의 고용 상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낯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용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아빠들은 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줘라, 놀아줘라, 온갖 가지 요구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면죄부를 받는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하나 띄웠는데요. 나무 상자 안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요. 즉, 앉아서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인류.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는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성장기를 보내요. 그 긴 성장기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가?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 어떻게 하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다니죠. 그리고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면 어울려요. 친구들하고 같은 또래들하고요.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들꽃하고도 어울리고요. 개미하고도 어울리고 돌멩이하고도 어울리고 나무하고도 어울려요. 세상의 모든 것들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놀이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뇌를 포함한 자기 몸에 인간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능, 언어, 마음 등등 뇌가 하는 일이죠. 뇌가 어리다고 하는 뜻은 그 아이의 지능, 그 아이의 언어, 그 아이의 마음도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하죠. 시중에서는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선전을 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뻥입니다. 상술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긴 성장기를 보내죠. 그 긴 성장기를 보내면서 아이들은 놀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 뇌에 기억들을 쌓아요. 그 기억이 재료가 돼서 벽돌처럼 쌓여서 자기만의 지능,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마음을 서서히 지어나가죠. 그래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국가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주로 앉아서 보내게 된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왜 이런 아이들을 걱정하냐 하면 안 좋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isolated kids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고립된 아이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놀라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고요. 그런데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깜짝 놀랄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이었어요. 지능도 멀쩡했고요. 가정 환경도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독특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isolated kids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뜻은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하게 놀이 행동을 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놀이 행동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놀이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 사자들이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은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뛰어다니고 무는 신용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놀이 행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하는 거냐 하면 사냥을 하는 겁니다. 사냥. 시뮬레이션이에요. 포유류 이상의 고등한 지능을 가진 동물들은 비교적 긴 성장기를 보내고요. 그 긴 성장기 동안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놀이 행동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놀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터득하는가? 자기만의 고유한, 그 종의 고유한 살아가는 방식들을 터득합니다. 물론 지능도 터득하고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isolated kids 등등의 사례들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놀이 행동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잡지에 표지에 등장했던 특집, 표지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Why do we play? 왜 우리 인간들은 노는가요?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놀이 행동을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놀이 행동을 통해서 휴먼 스킬을 익힙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를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즉 우리가 침팬지가 아니고 인간이 된 이유예요. 소셜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브레인. 즉 협력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소셜 브레인,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놀이 행동을 통해서 서로 어울리고 마음을 주고받고 나 아닌 다른 존재와 협력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그게 휴먼 스킬 중에 휴먼 스킬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국가, 특히 동아시아의 아이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놀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빠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첫 번째 임무가 뭐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죠. 그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프리플레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유놀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자유놀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놀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의 발빠른 교육시장은 또 자유놀이 프로그램, 자유놀이 학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못 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음껏 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조건을 바로 여러분 아빠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같이 놀아주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은 프리플레이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스스로 하고 싶어야 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간섭받지 않아야 하고 또 짜여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의 특징을 보자면 저는 3가지를 추가로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삶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시간은 전부 어른들이 디자인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도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이 너무 많아요. 도시에서 마음껏 놀았다가는 사고를 당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인가.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또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친구라기보다는 또래예요. 뭐냐면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나이대로 끊어놓는 것에 익숙해요. 학년도 그렇게 나눠놨죠.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폭력적인 요소예요. 어른들이 관리하기 좋게끔 나이대로 끊어서 학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 클래스에 들어가면 6학년 형아부터 1학년 동생까지 아이들은 그런 데서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것이 소셜 스킬에도 더 맞아요. 휴먼 스킬을 터득하는 데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또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죠. 또 동네 바깥에 나가봐도 아이들이 전부 어딘가 가 있어요. 어른들이 다시 그 아이들을, 친구들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내 친구의 친구는 누가 데려갔느냐? 내 친구의 엄마나 아빠가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제가 그 아빠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밈이라고 하고요. 따라하기, 모방. 자, 인간의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억들을 재료로 해서 뇌를 포함한 자기 몸에 인간의 지능,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마음을 짓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공법이 뭐냐? 포유류 이상의 고등한 지능을 가진 동물들은 따라하고 흉내를 냅니다. 우리 인간이야말로 이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왜 텔레비전 보시다 보면 밑에 자막이 깔리죠? 어린이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자막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집에 키우는 그 반려견은 절대 따라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개는 10년을 살아도 인간을 따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의 아이들은 개하고 1년도 안 살아도 개를 완벽하게 따라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따라하기, 흉내내기를 잘했어요. 이것이 문화가 됐고 이것이 문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밈이라는 말을 잘 쓰더군요. 이 밈이라는 말이 바로 쥐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유전자 말고요. 우리가 서로 따라하다 보니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문화적인 어떤 유전자 같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따라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따라해요. 자, 지금 보시면 아빠 옆에서 어떤 아기가 잠들어 있는데 팔베개를 한 자세가 똑같죠?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엄마들은 그래요. 아, 피는 못 속인다니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똑같다니? 그런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타고나는 거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두리번 하면서 자기가 따라할 사람을 찾아요. 그것이 본능이에요. 사람이 없고 만약에 개만 있다. 그럼 개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니면 아빠죠? 그래서 아이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 전부 부모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랑 놀아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빠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또래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 이 녀석이 나를 보고 따라하고 있구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크기를 바라시면 아빠가 먼저 책을 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핸드폰 보면서 근데 아이한테는 숙제하라 그러고 시험 탓하고 아이가 어릴 때는 순종하는 척하죠.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그 시절은 얼마 안 됩니다. 금방 아빠를 추월하죠. 이제 아빠를 내려다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거부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아빠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나를 따라하고 있구나. 무서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노릇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Brain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들의 뇌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인간의 뇌를 향해서.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인간의 뇌를 향해서. 뇌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뇌하면 지능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 언어, 마음의 장소도 바로 뇌예요. 이걸 다 끌어모으면 자아라고 부르죠. 우리는 네가 아닌 나로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뇌에 담겨요. 뭘 재료로? 기억들을 재료로요.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좋은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좋은 기억이란 좋은 느낌을 말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좋은 느낌으로 간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전쟁터에서도 뛰어놉니다. 그 황량하고 무서운 곳에서도 아이들은 뛰어놀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좋은 느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의 뇌가 잘 지어집니다. 크고 복잡하고 똑똑한 뇌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